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어, 문명, 이슬람 세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이 동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중국하고 한국 쪽에 이제 그 중세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제 몽골의 어떤 침략, 그리고 이제 흑사병,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뭐 어, 사실 그 이 중세 당시에는 오히려 서양 유럽보다 좀 더 발전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더 발전돼 있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변화로 그런 부분이 조금 역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슬람 경제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슬람 세력도 이렇게 그 왕조 교체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우마미야 왕조라든지 아바스 왕조라든지, 원래는 또 그 전에는 신성 칼리프가 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마호메드의 직계적 정치적 후계자들, 그러다가 우마미야 아바스를 거치다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 민족들이 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이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도권을 잡고 정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투르크족들이 있죠. 지금 오늘날의 터키. 그래서 처음에는 11세기 정도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는 국가가 세력 확장을 해서 페르시아부터 지중해 동쪽에 이르는 넓은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콘키스타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북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슬람 개종을 하고, 조금 인종적으로 다르죠. 인종적으로 다릅니다. 그 투르크 계열하고 그 소위 말하는 요즘에 아랍 쪽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한국 사람이 봐도 동아시아 사람이 봐도 조금 인종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뭐 피부 톤이라든지 뭐 이런 생김새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쪽 사람들도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그 이슬람 세력권이 확장이 됐고요. 이집트 고대 문명으로 유명한 이제 이집트도 그 카이로에, 오늘날 카이로에 수도를 둔 이제 파티마 왕조가 번영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도 물론 뭐 계속 팽창하고 성장만 했던 거는 아니고요. 몽골의 침범, 몽골의 원정이 있었죠. 그래서 몽골족들이 이 중앙아시아, 동부 유럽까지 이제 원정을 오게 되고, 기존에 그래서 아바스 왕조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몽골족들이 그 지역을 이제 점령 후에 다스리기 위해서 뭐 사한국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한자, 한나라 한자를 쓴 그 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칸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의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뭐 일왕국이라든지 갑차크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몽골 왕조들이 이제 쇠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설립이 되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제 동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슬람의 그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는 데는 뭐 어떤 간용적 태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어 오늘날의 이슬람교를 보면 되게 원리 원칙주의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의 이슬람 세력의 리더 국가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이제 보수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이슬람 종파가 그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이슬람교는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이나 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드 자체도 상인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이슬람 여러 가지 율법으로 뭐 대부업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상인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상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더 좀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에 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슬람에도 당연히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상인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일종의 이거를 이제 이슬람 세력에서 이슬람권에서는 이거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가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떤 협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들이 세워지는데 그걸 이제 코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어떤 조직 일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금융업을 할 수도 있었고 상업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멘다에도 분명히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소속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들도 포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 넓어진 이슬람 세력권을 오가면서 특히 장거리 교역을 담당하는 주체였죠. 특히 그리고 이슬람이 위치하고 있는 서부아시아, 서아시아, 뭐 동지중해 이 지역이 오늘날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결고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실크로드의 어느 중간 지점이었죠. 길목이었죠. 그래서 많은 어떤 장거리 무역을 개입하거나 담당하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크게 이 이슬람 상인들이 담당한 어떤 이 시기에 무역 루트를 세 개로 좀 나눠보면 북방 지역은 우리가 그 실크로드를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지는 오아시스, 비단길 그게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바그다드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해상으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그런 무역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방로도 제가 그 아라비아 그 홍해 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 거쳐서 홍해를 통해 나와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도 설명을 드릴 때 그 이 지역의 계절풍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루트가 가장 최적의 루트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슬람 상인들도 이러한 무역망을 이용을 해서 장거리 무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원체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외 곳곳에 이슬람 상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와 제도와 시설을 갖춘 거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뭐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다양한 디아스포라라는 곳을 만들고요. 이게 일종의 뭐 오늘날로 치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외지에 타지에 진출한 외지인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 내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생활 습관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가보면 이제 중국어로 한자로 된 간판들이 쫙 있고 LA에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거기 보면 뭐 한국식 갈비도 팔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쫙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 중세 시기에 이슬람 상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장거리 무역을 하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 유라시아 지역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그 시장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슬람 상인들이 모이게 되면 그 곳에서 물물교환, 그러니까 무역이나 교역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거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뭐 무역 기지 역할도 하고 상간 역할을 해서 여기서 교역도 이루어지게 되고 일단 그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모여들 것이고 물자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됩니다. 바자르. 오늘날 이제 바자해 할 때 뭐 그런 말도 있죠.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경제권이라는 게 지금 오늘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인도,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이 실크로드를 이용을 해서 낙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거리 우행을 했고, 또 인도양과 홍해를 이용하는 바다를 통한 무역도 원활하게 이들이 많이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요 일대, 지금 이렇게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대가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쓰여진 게 그 우리 신밧드의 모험, 신밧드의 모험과 관련해서 뭐 저는 어렸을 때 동화도 봤고 최근에도 신밧드의 모험과 관련된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신밧드의 모험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아바스 왕조 이때.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인도양과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던 이 시기는 이제 아바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수도가 바그다드였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대 무역망을 건설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뭐 바그다드의 인구가 뭐 750년부터 1258년 이 시기 정도에 존재했던 왕조였는데 바그다드에만 인구가 150만 명이 넘었고 6만 개의 그 이슬람 예배소 그리고 3만 개의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은 다우라는 선박을 이용을 했어요. 이 다우가 삼각도수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삼각도수로 큰 삼각도시 메인 도시되는 그런 범선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인도양의 계절풍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량의 물자를 수송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늘날 강저우, 중국의 강저우를 왕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 시기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절풍 타고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가서 2년이나 걸린다는 거 할 때, 그 가서 뭐냐, 바로 거기 찍고 돌아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충분히 상거래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중국은 이제 당나라였는데, 당나라의 강저우에 약 12만 명 정도의 이슬람 상인들이 거주하는 거류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나라 말기에 그 각 변방을 지키고 다스리던 절도사, 대표적으로 이제 황소,
뭐 알록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강저우 지역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동아시아 무역의 근거지를 좀 잃고 오늘날 싱가포르가 있는 말라카 해협 근처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약간 그 지역의 시장 자체가 이제 비어지게 되는 일종의 블루오션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중국의 오늘날 뭐 절강성이라든지 뭐 복건성 쪽의 상인들이 다우와 비슷하게 그 정크선도, 이건 중국 배가 이제 정크선인데 정크선도 삼각도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크선을 이용을 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오고 가는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도를 기준으로 이쪽 서쪽 그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 홍해 이 일대는 이제 아라비아 이슬람 상인들이, 그리고 인도에서 동쪽으로 동남아시아하고 남중국해 이 일대는 이제 중국 상인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여기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만한 변화가 어음과 수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국제적인 무역망이 구축이 되고 장거리 무역이 원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자를 거래하기 위한 교환 수단이 많이 사용되게 됐는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주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제 로마 말기에 그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이런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로마의 경제적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아무리 은 함량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이 필요로 한데,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돌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세기의 이슬람 상인들이 일종의 오늘날의 어음과 수표 같은 것을 사용하기를 합니다. 일종의 신용화폐예요. 이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약간 시장의 개념이다, 오늘날의 거래소 시장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자르에 한전상이 있어요. 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음과 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은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사용된 어음은 어떤 방식이냐? 액면에 금액이 기입이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대해서 뭐 이제 날짜가 적힙니다. 약속된 기일이 있죠. 그래서 그 약속된 날짜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이면 5월 1일 뭐 은하 몇만 양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사요. 뭐 비단이나 이런 걸 삽니다. 근데 그 비단에 대한 대가로 은하로 10만 양을 줘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은하 10만 양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10만 양이 있는데 이거를 당장 꺼내 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은하 10만 양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10만 5천 양을 주겠습니다 라고 종이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나의 신용, 나의 그 어떤 신뢰를 믿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한테 비단을 판 상인은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뭐 한전소나 이런 곳에서 그걸 제시하고 자신의 그 은하를 받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어음, 오늘날의 수표와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것이 일종의 그 신용화폐로서 960년경부터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표.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약간의 약속어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 대입을 해보면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인데 오늘날의 수표와 같은 개념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에서 관공서에서 관리들이 금융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은하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관하면 부담이 되니까 금융업자한테 자신의 재산을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내 재산 얼마를 저 금융업자한테 내가 맡겨놨으니까 뭐 빼가 가져가 종이 사인해가지고 내가 서명해가지고 도장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서명을 하든 해가지고 수기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이 종이 서류를 들고 저 한전업자 저 금융업자한테 가면 내가 맡겨놓은 재산이 저기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돈을 가져가 이런 식으로 사용됐던 거죠. 이건 또 장점이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역 대금 결제에 편리한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그다드에서 어떤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을 해요. 그럼 이 수표를 들고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이 뭐 바그다드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카이로로 갈 수도 있고 북아프리카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바그다드에서 발행된 수표를 들고 모로코에서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그다드하고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대륙을 사이에 두고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뭐 기원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거의 한 1000년 전에도 이런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음이나 수표는 결국 유럽으로까지 전파되어서 이탈리아에서는 13세기에 이제 금융업이 쭉 발달합니다. 그 금융업을 바탕으로 뭐 메디치가라든지 뭐 이런 가문들이 중세 이탈리아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문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뭐 르네상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중세의 그 이탈리아의 금융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그 것을 얘기를 할 때 한자어 은행에 대한 그 기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은행을 보통 영어로 뱅크라고 하죠. 그 뱅크의 어원이 이탈리아어 방코입니다. 방코. 근데 요게 뭘 의미하냐면 그 이탈리아의 그 시장에서 한전을 하던 상인들이 쓰는 책상을 방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뱅크의 어원이 됐고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부도, 도산 이런 거 할 때 뱅크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 자체도 방코를 뒤엎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음이나 수표를 이용하는 이런 경제 금융 시스템이 이 이슬람 상인과 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탈리아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상인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중세 유럽에 있어서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금융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로 이제 이 시기에 유럽에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유럽 귀족들 그리고 왕, 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것 그런 많은 돈이 필요로 했을 텐데 이런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이탈리아 금융업자들이 유럽에 있는 왕이나 제후들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밀라노가 있는 지역을 이제 보통 이제 롬바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롬바르드 지역의 상인들이 특히 많이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들이 나중에 14세기 가서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서 영국에서 금융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롬바르드가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영국 런던에 롬바르드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유럽은 로마자 숫자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짝대기 셋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알고 있는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부기도 받아들이게 돼요. 부기는 그냥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예요. 회계. 오늘날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대차와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한 나의 매출이라든지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이슬람에서 개발이 됐다가 1340년에 제노바로 넘어와서 복식부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날 회계의 그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뭐 자산의 개념이라든지 이익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는 거고 19세기 가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뭐 대차 대조표라든지 여러 뭐 재무제표 있죠.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초기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좀 더 전문화된 모습이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 회계 이론들이 회계 기술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재무적으로 그 재무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체계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회계 재무 시스템이. 그래서 이슬람이 경제적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뭐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국지적인 분쟁과 산유국, 오일 파워, 오일 머니, 머니 파워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크게 인상이 남아있는데 이 중세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엄청난 그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무역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그 무역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잘 흐르게 돈이 잘 흐르고 교환 수단이 원만하게 잘 유통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낼 거고요.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어음이라든지 수표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갖추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의 그 당시에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